어느 때보다도 그 신청하신 분 대비 참석률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래도 오늘 처음 모신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토크기 때문에 패널 디스커션이 아니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요. 마이크는 손에 쥐고 계셨다가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분량이 어느 정도 게임별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망중립성. 여러분 뭐 지금 뭐 네 분 뭐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여러 가지 국면에서 관련된 일을 해오시고 또 코멘트도 해오셨는데요. 갑자기 왜 이 시국에 망중립성이 떠오르게 된 거고요. 이제 저도 이제 얼핏 듣기로는 트럼프 정부하고 관련이 있다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왜 이 갑자기 망중립성이 제도가 된 건지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먼저 그러면 네, 뭐 어쨌든 미국에서 이게 망중립 이슈가 이제 망중립을 이제 해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 타이밍에 맞춰서 국내에서 이제 좀씩 우리도 재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되게 환경도 다르고 그동안 이제 규제의 흐름이나 뭐 경쟁 환경은 상당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좀 최근에 뭐 데이터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넷플릭스 가입자가 거의 5천만 이상이 됐고, 그리고 그 2위, 3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디렉티브나 이제 컨캐스트 가입자를 2배 이상 이제 넘어섰거든요. 물론 이제 가입자당 수익 측면에서 좀 차이는 있지만, 페이티비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역전 현상이 크게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의 유료 방송 그 유저들의 이탈이나 코드 커팅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감이 있는데, 근데 기존의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제 망중립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썼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로 이제 콘캐스트 같은 어떤 통신사업자들은 왜 인터넷 기업 대신 인터넷 기업만 옹호하고 우리만 이제 차별하느냐, 뭐 그런 좀 불만이 좀 많이 제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권 교체를 계기로 어떤 어, 로비 경쟁이 좀 치열하게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을 뭐 그런 논의를 미국 사정으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논의로 그대로 이어온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그런 현재 어떤 미국 환경을 그대로 국내 논의로 좀 이어져 올 수 있으려면 예를 들면 저희 뭐 북티비나 뭐 디빙 같은 뭐 이런 서비스가 뭐 한 500만 1000만 정도 가서 이제 뭐 기존 뭐 KT나 뭐 이런 CJ 헬로비전 이런 가입자를 압도하는 뭐 이런 정도 환경이 됐을 때는 우리도 좀 그런 논의가 가능할 텐데, 뭐 최소한 뭐 5년 10년이 돼도 좀 쉽지는 않은 논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미국 보니까 그 지금 그 두 개의 경쟁 국면 뭐 이제 팀 인터넷 뭐 팀 케이블 해가지고 굉장히 뭐 치열하게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팀 인터넷이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저쪽이 부담을 가질 만한 그 시장 환경인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솔직히 저희가 뭐 OTT 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유료 영역에서 유료 OTT 영역에서는 나름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 그 주자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뭐 저 최근에 한 60만 정도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도 저희가 좀 적자를 봤거든요. 상당히 앞으로 이 성장을 더 해가야 되고 정말 그 지금 힘든 상황을 좀 극복하고 그래야 되는 시기인데 뭐 저희를 뭐 넷플릭스와 비교를 해준다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외국 상황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망중립성 이슈가 뭐 갑자기 불거진 건 아니고요. 굉장히 한 4, 5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그때 시민사회단체가 그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꾸려서 여기 박정현 교수님도 같이 하셨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되돌아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그때 이제 망유성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조금 법적으로 이거를 명확히 클리어하게 법제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신사를 중심으로 이제 망중립성 이슈 그 의제를 조금 뭐랄까 다시 좀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그리고 좀 훼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쉽게 말해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요. 특히 이제 외국 상황과 맞물려서 또 정권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좀 바뀌고 이번 계기로 뭔가 자기네한테 이득을 좀 이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 망유성 이슈를 좀 전환시켜보자 그런 움직임이 이제 좀 본격화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본격화됐습니다. 글쎄요, 본격화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도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통신사들은 노골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통신비 인하가 굉장히 좀 사회적 이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망투자병도 많고 우리도 어렵다. 결국 이건 누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인터넷 기업한테 부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단순히 통신사 입에만 하는 게 뿐이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 이제 망신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지면 예, 또 최근에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통신산업 변화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에서 그냥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면 좋겠지만 저는 당분간은 좀 이게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 또 미국 상황과 맞물려서 조금 흐름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최근에 망중립성이 다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통신사에 대한 이제 통신비 인하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통신비 인하 논의가 이제 본격화하면서 통신사가 제로 레이팅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신비 인하의 수단으로서 이제 내세우면서 조금 본격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픈넷에서는 이제 제로 레이팅이 보편적 통신비 인하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보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을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통신비 인하의 수단으로서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망중립성 완화 또는 이제 제로 레이팅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들 이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제로 레이팅이라는 이슈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통신비 인하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일종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망중립성의 그 원칙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네. 특히 이제 제로 레이팅 같은 경우는 좀 포장이 네.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좀 더 정확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얘기를 예. 지금 드리면 네, 저희가 얘기 이제 나온 김에. 저희가 제로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특정 콘텐츠나 특정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이용을 할 때 계약 관계를 맺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 비용 대가를 대신 내주거나 혹은 할인해주는 그 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개념에서 봤을 때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가 과금이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통신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통신비 인하 효과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통신사 이익이 좀 과도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통신비 인하 여력이 분명히 있는데 인하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제로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의 그런 이익은 전혀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콘텐츠 사업자들이 대신 나눠내는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비는 그대로 두고서 그 분담 주체를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 인터넷 사업자와 이제 나눠서 분담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편전 통신비 인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혜택이 부여되는 그런 보편전 통신비 인하로서는 제로 레이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보편전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한 바 있고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조금 더 개별 제로 레이팅 요금제를 놓고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네. 전반적인 그 평가는 그렇게 내릴 수 있다라고 네.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망중립성하고 연관이 있는 이유는 특정 그러니까 통신사가 임의로 특정 집단에 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그 주체가 이제 통신사가 주도가 돼서 네. 특정 서비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고, 또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가 이제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자금 여력이 풍부한 그런 회사들은 그 통신사와 계약을 통해서 그런 스폰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 콘텐츠 사업자나 인터넷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 상황에 영향을 미쳐서 특정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적 여력이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좀 중요한 영역에 한정된 부분일 텐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 면에서도 경쟁 상황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연구 보고도 최근 나온 바 있습니다. 제로 레이팅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들어와서, 그 망중립성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얽혀 있는 부분이 많네요. 이것저것에. 잘 모르고 와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망중립성론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분이신데, 저쪽 동네에서 망중립성 얘기한다고 우리도 그냥 갑자기 또 망중립성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의아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통신정책이나 IT정책이 너무 미국을 쳐다보고 미국에서 헛기침만 해도 감기 걸려서 몸살 앓고 이러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 오바마 정부 때 나왔던 오픈 인터넷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통신 환경이나 IT 환경이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의 정책을 이제 얘기만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갖다 쓰려고 하는 우리식의 논의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지금 우리 그 망중립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나라 IPTV 같은 얘기를 먼저 좀 해줘야 돼요. 미국식으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텔레비전 보는 것만큼 이제 우리가 굉장히 HD급 텔레비전을 말하자면 오버 더 탑이죠. 그것도 IPTV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분명히 차별적으로 망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놓지 않고 저쪽 동네에서 인터넷 이야기 하니까 우리도 인터넷 얘기를 그런 식으로 전개한다,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망중립성 논의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통신시장의 자유화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나라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통신시장의 자유화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다 만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메이저 사업자 이외에 통신 사업의 압박은 지금 제4이동통신을 또는 제4의 이제 메이저 사업자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서 더 경쟁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장치 산업 으로서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한 논의를 안 하고 아주 조금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 동네에서 나오는 문제, 그러면 이쪽 저쪽을 다 살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이 아니고 커먼 캐리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그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장기간이 됐건 아니면 단기간이 됐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큰 전략 안에서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문제가 이 망중립성의 문제인데, 우리는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장 통신사하고 포털사나 기타 등등의 인터넷 기업들 간의 분쟁으로 이걸 끌고 간단 말이죠. 이거는 보는 시각 자체를 좀 호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망중립성 문제는 망 전체에 대한 전략, 통신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 이 문제하고 인터넷 비즈니스하고의 관계를 더 거시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금 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돈 얘기만 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통신사도 나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포털사나 무슨 뭐 비디오 컨텐츠 제공하는 사람도 나쁘고, 이렇게 인식이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서로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하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얘기를 근본적 문제부터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망 중립성은 한국의 그런 경쟁 상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래도 뭔가 풀어야 될 과제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라는 논의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사업자들이 전국을 관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지역 케이블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 지역 케이블들이 인터넷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컨텐츠 비즈니스도 할 수 있어서 경쟁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작은 시장일 수 있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형태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룰을 먼저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룰을 제정하기보다는 플레이어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통신사도 3개 통신사가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 기업도 사실은 많은 기업이 모이지 않아도 돼요. 몇몇 기업만 모여서 얘기를 해도 이 문제, 컨텐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리어 이게 룰이나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리더십의 발휘의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 도리어 이걸 막 뭐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갖고 누가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그럼 이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봐. 공론화 과정을 너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보다 누군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그걸 공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망중립성 논의를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보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논의는 적정한 가격에 끊김없는 서비스를 주면 좋은데, 그 끊김없는 서비스 뒷단에서 누가 더 이익을 많이 차지할 거냐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형태의 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식, 접근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먼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 몇몇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어떤 그 사회적인 균형에 도달하는 거 하고는 전자가 또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괜찮아 보이세요? 네. 그리고 전자가 네. 괜찮아 보이면 해야 될 일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복잡하게 뭐 미국은 어떻고 한국은 어떻고 전문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내는 통신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이거를 확정해야 되거든요. 이걸 확정을 잘 안 해줘요. 다 제가 가져간다고 얘기하지 내가 가져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 무슨 뜻이냐 하면 객관적인 통계 수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있어도 국민들한테 다 내놓지 않는 거죠. 왜? 그걸 이익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트래픽을 누가 많이 차지하는지, 그리고 트래픽으로부터 얻는 이익, 광고 수익이 됐건 아니면 요금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됐건 전체적인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객관적인 지표나 뭐 상황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냥 럼썸을 놓고 누가 맞다라는 논리 싸움을 여기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구조는 건전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뭔가는 사회적으로 토의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토론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규칙이나 방향성 잡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네네. 배경을 한 가지 좀 네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국회의원님도 오셨지만 뭐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망주성 논의가 좀 사회적으로 불거졌을 때는 그러니까 통신사의 그런 지배력이 컸었습니다. 영향력이. 근데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그런 업체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고 사회적으로 뭐 플랫폼 중립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거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통신사가 약자고 그런 거대한 인터넷 기업들이 강자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관 통신망에 대한 보호 또는 투자를 그런 인터넷 기업들한테 부담시켜야 된다라는 게 일정 부분 정치권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게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좀 논리를 좀 정확하게 마련해서 지켜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망중립성 그러니까 왜 우리 망만 가지고 중립성을 얘기하냐라고 이제 얘기들을 시작을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망 위에 올라가는 것도 중립성을 좀 따지자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플랫폼 중립성 얘기가 어떻든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최근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된 지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확히 저 이름이 복잡해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기존 이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지침에는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라든지 경쟁 상황,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후생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망중립성 원칙을 어겨도 된다, 훼손해도 된다. 그게 일종의 제로 레이팅 코드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논의가 단순히 그냥 일회성 그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반대 논리도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인터넷 기업 관련해서 어떠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같이 가지 않으면 단순히 통신사가 왜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해 이것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망중립성 논의는 원래는 통신망하고 물리망하고 논리망을 이제 비즈니스의 내용을 달리하는 데에서 출발한 논의인데 중립성에다 초점이 많이 가게 됩니다. 이 논의가 이제 전개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플랫폼 중립성으로 넘어간다는 논의 자체가 처음에 망중립성 논의를 시작했을 때하고 비슷한 형태로 다음으로 이렇게 점프해 가는 형태를 논의 구조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중립성은 통신사업은 원래 망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 많은 통신 서비스가 일어나면서 돈을 벌어서 망 투자를 다시 하는 커먼 캐리어의 역할이니까 너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해라. 너는 개입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나왔는데 통신사업이 이제 음성전화나 전통적으로 버는 이 망 빌려주는 돈 가지고는 이제 안 되고 돈의 대부분이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나오는 데이터 값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부하를 어떻게 나누어 가실까 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망중립성 논인데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넘어 들어와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의 과잉된 지배 그곳에서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왜 플랫폼 장악한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는 얘기는 동일한 논의 구조로 망중립성의 다음 버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터넷 기업들이 통신사에 대해서 망중립성을 논의하게 되지만 다음번에는 인터넷 기업들, 특히 이제 ISP급이나 포털이나 이렇게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동네에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나 아니면 플레이어들한테 또 그 요구를 다시 받게 되는 구조를 지금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메이저 포털들에 대한 뭐 제재나 어떤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의 논의들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층적으로 꼬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쪽 문제를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가 있는 거고요. 망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정리하자 그러면
망 투자를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데, 기존의 망 투자는 정부가 하고 국가 세금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망은 그냥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위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자유화시키고 민영화시켜 놨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니까 통신요금 인하 문제도,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뜯어먹기만 할 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단계를 그러면 투자해서 회수하는 율까지를 얼마까지 봐야 되고 얼마만큼의 보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도 데이터 서비스까지 다 하는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통신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불공정 경쟁 문제까지 다 복잡하게 나오니까 한 번에 이 문제를 내가 정답이야 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려면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의 얘기들 중에 다시 팩트를 정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로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좋다 이건 아닌 상황인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플레이어들 중에 누가 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지를 자기 얘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 문제까지 해결해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내 것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룰을 세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봉합하더라도 누가 어떤 식으로 왜 하고 언제까지는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도 되고 언제부터는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지금까지 번 돈 누가 가져갔어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 망중립성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게다가 아까 이제 뭐 플랫폼 중립성 이런 논의는 사실 그 외국에서보다도 한국에서 그 얘기가 더 불거지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까지 가야 될 그거는 맞습니까? 플랫폼,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 망 중립성하고 플랫폼 중립성은 전혀 다른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플랫폼 중립성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결국은 중립성이라는 게 이제 규제잖아요. 규제인데 플랫폼 중립성을 얘기하는 순간 콘텐츠 규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망 중립성은 그 시장 참여자들의 선정 자체가 완전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면이 있어요. 지금 중립성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네네. 규제 측면에서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망중립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SKT나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사전 규제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망중립성 개념이 예. 통신사업자들이 지켜야 될 중립성, 이용자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의무가 사전에 굉장히 강하게 부여된 것을 이제 표현을 망중립성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고, 각 국가마다 조금 규제 형태는 다르지만, 사전 규제가 이제 정당화되는 이유는 이제 이동통신사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사업이든 이동전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규제로서 어떤 중립성 의무가 부여하는 것이 이제 정당화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나머지 일반적인 콘텐츠 사업자나 이런 기업들은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망 위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들 간에 만약에 경쟁 상황이 문제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사후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망중립성 규제는 사전 규제로서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뭐 플랫폼 중립성이나 이런 다른 중립성 의무는 사후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서 해결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논의가 좀 혼합돼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그리고 사전 규제가 정당화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를 디자인할 때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논의는 좀 분리돼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망중립성 논의가 바로 플랫폼 중립성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그런 규제의 정합성과도 맞지 않고, 논의의 그런 틀 자체가 서로 다른 영역의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거기서부터 좀 논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르게, 같은 건 같게, 이런 식으로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의 생각은 물타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규제를 네. 왜 그렇게 도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아.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통신 네. 사업자들이 가진 공공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 그러니까 방송 규제나 이런 뭐 신문도 규제가 있듯이 근데 다 공공성을 이유로 사전 규제가 합리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전 규제가 합리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 물타기 형태로 다른 얘기를 같은 선상에 놓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자세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망 중립성에 대해서, 이 논의가 다시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다들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신데, 미국에서 다시 불거지게 된 이유는, 물론, 트럼프 정권이 예측 불허인 면도 있고, 통신사 쪽의 로비를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시장 경제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모든 규제, 특히 이제 이런 사전 규제는 악이라는 데서 이제 출발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건데, 왜 사전 규제를 하냐라고 새로 선정된 FCC, 뭐죠? 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망 중립성 논의도 한국에서도 필요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 면에서 나올 수도 있다면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산업, 그러니까 네네. 통신은 전통의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고 싶다고 말대로 제사 통신사 얘기가 나오지만 쉽게 그 시장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말대로 기간통신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과점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자기 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공성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시민단체는 네트워크 이제 통신망은 굉장히 공공성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수제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말한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말대로 그냥 소비자 선택, 제가 소비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 커지거나 시장 지배력이 커진 거지. 지금 말대로 네트워크는 선택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또 비경쟁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플랫폼 중립성이란 용어 자체를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플랫폼 말대로 박지원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적절히 규제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중립성이란 용어로 자체로 어떤 플랫폼 사업자를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근데 이제 통신망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분명히 부여되어 있고 그 공공성에 맞춰서 망 중립성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뭐 외국의 사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서 그 규제 완화 이런 측면에서 망 중립성 원칙도 조금 없애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굉장히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경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망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적인 요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규제를 사전에 해야지 소비자 후생이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다 똑같습니다. 뭐 전기, 수도, 가스 다 뭐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다 네트워크 산업이고요. 네트워크 산업은 기본적으로 독과점이 발생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원리고요. 근데 그거를 뭐 사전 규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공공성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혀 전 논리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법학 전공하는 제가 잘 알기 어려운 질문을 먼저 좀 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망에서 망은 이제 이 물리적 한계 또 통신 시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는데 데이터 서비스나 컨텐츠 서비스는 이제 시장의 경계를 넘어선단 말이죠. 여기에 진입 규제나 이런 경제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통신망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망중립성이 더 강화돼야 되는 뭐 충분히 문제가 없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제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라는 얘기가 이제 본질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이렇게 소비하고 누가 소비한 만큼 그 기여를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아는 사람이 좀 답변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에 있어서 특히 데이터의 점유율이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구조가 어떻게 지금 재편이 되어 있는지, 제가 맨 처음에 IPTV 말씀드렸는데 IPTV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실 망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즈니스를 그렇게 할 수 있게 융합시켜 준 거거든요, 우리가 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예를 들면 오버더탑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는 사업자가 그 같은 망을 타야 되는 게 이제 지금 나오던 문제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어하고 프로바이더인 통신사하고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품질을 또 다른 망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플레이어가 되고 다른 플레이어도 여기서 둬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망 투자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대해서는 왜 다른 차별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망 투자 사업자는 난 망을 투자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된다는 게 제한된 망에 대한 사업자로서 내가 국민의 또는 국가나 시장의 내 의무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해주라, 하게 해주라. 근데 돈이 여기서는 적게 나오니까 이 사람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뭐냐면, 그럼 너는 돈 그 망 가지고 돈 얘한테는 얼마 받냐? 그럼 얘한테는 얼마 받고 쟤한테는 왜 얼마 받냐? 그러니까 그러면 고급 저 인터넷 쓰세요. 그러면 안 끊기고 대용량 초고속으로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받는지,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한국에 사업을 했는데 넷플릭스는 돈을 받아가서 그냥 혼자 사업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망투자 사업자에게 얼마를 주는 건지, 그 다음에 뭐 유튜브가 들어와서 뭐 많은 그 트래픽을 냈으면 그것에 대한 망은 투자해서 광고비 기타 등등 받아서 다시 망투자 비용으로 어떻게 순환 구조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지 못하니까. 그 논의를 가지고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도식으로 써놓은 거에 얘는 논리적으로 얘고 얘는 논리적으로 이거니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어쨌든 뭐 IPTV 같은 경우는 일반 뭐 OTT와 뭐 망의 차이가 있는 점은 뭐 QoS 이제 품질 보장이 된다는 점이고요. 일반 OTT나 뭐 CP들은 일단 뭐 그런 보장되지 않는 일반 인터넷망을 타는데, 근데 비용 네트워크비 부담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네트워크비를 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CDN 업체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통신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계약을 맺어서 저희도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유저한테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송망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저희 매출에서 일정 비율 정도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통신사들의 주장처럼 CP가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 주장은 저희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뭐 필요에 의해서 더 부담을 해라 마라 이런 논의는 뭐 좀 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트래픽 양을 보면 사실 유튜브가 가장 많죠. 유튜브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어떤 글로벌 사업자들이 그 트래픽 양은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국내 포털도 있고 뭐 저희 같은 OTT 서비스도 있지만 비중을 치자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망 비용을 CP, OTT가 부담해야 된다면 어떻게 부담시켜야 될 것인가. 근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뭐 어떤 형평성을 따지자면 어떤 트래픽 양이나 이런 걸 그런 걸 차이를 보자면 사실은 글로벌 사업자들 중심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트래픽이, 그런 데 대한 논의부터 어떤 불균형부터 해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저희가 이제 지불하는 뭐 네트워크비 이런 것처럼 글로벌 사업자들도 통신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협상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통신사마다 이제 캐시 서버가 설치가 돼서 이제 그 트래픽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불균형 이슈도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 같은 생각인데요. 그 오버 더 탑하고 일반 이 인터넷 컨텐츠 소비하는 거는 좀 달라요, 채널이. 왜냐하면 오버 더 탑은 가입자가 직접 그 컨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망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바이더하고 소비자가 사실은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망을 타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아니면 포털이나 다른 컨텐츠 서비스는 이걸 타고 있으니까 돈을 내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가 그걸 타려고 거기 들어간 건 아니거든. 오버 더 탑은 소비자가 망에 들어갈 때 그걸 타려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라 그러면 객관적으로 나오니까 내야 돼. 그렇게 나오니까 정리가 되는데, 다른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점유율은 그냥 나는 그거 보러 들어간 게 아니거든. 인터넷에 그냥 들어간 거니까. 이게 이런 상태를 두 개를 똑같이 놓고 그냥 뭐 이렇게 레이팅을 다시 하자, 뭐 아니면 이런 그런 구조에서 협상력을 다시 발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른 겁니다. 소비자의 인게이지먼트가 이 계약까지 들어가는, 망 계약까지 들어가는 인게이지먼트가 상당히 하나는 완화돼 있고 하나는 강화돼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도 논의의 초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결국은 이제 통신사가 우리 이제 못 살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쓰는 제공자 쪽에서 좀 내라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뭐 문제 본질인 것 같아요. 근데 김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외국 업체들이 더 많이 쓴다, 외국에 가서 받아라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요점인 거고요. 근데 뭐 또 하나의 그 관점은, 아니 소비자들이 이미 내고 있다. 지금 엄청나게 우리 가계소득에서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내고 있는데 왜 또 거기서 지금 모자란다, 지금 막 미어 터진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잘 나가는 사업자에서 이제 받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 논의가 결국은 다시 제로 레이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잘 나가는 업체는 낼 수 있으니까 내고서 더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업체는 못 나가는 걸 낼 수 없으니까 차별받고, 이런 게 조금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제로 레이팅 얘기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풀어야 되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계소득에서 10,000원이라도 줄여주면, 10,000원이라도 깎을 수 있다면은 저기서 좀 내라고 하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말대로 어떤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줄 수 있으면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전에 뭐 대형마트에 셔틀버스 운행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다 골목마다 막 편의점, 대기업 편의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해요. 근데 이게 과연 궁극적으로 소비자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보면 저희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제로 레이팅 등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특정 기업의 고객 아니면 특정 서비스를 가입자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갔을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 특히 돈 많은 대기업 위주로의 그런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뿐이 없어요. 그 대형마트의 그 셔틀버스도 규제한 것도 결국 그 이유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소비자한테 좋은 것처럼 처음엔 보이지만 점점 갈수록 대기업 위주의 편제로 갔을 뿐이 없는 거고, 그 폐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한테 결국 돌아갔을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레이팅도 뭐 단적으로 지금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제로 레이팅 자체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게 통신 민화의 효과가 있고 제로 레이팅을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사회적 논의가 분명히 전제돼야 되는 거고, 또 무분별한 제로 레이팅은 소비자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연장선상에서 지금 통신사의 비용을 거대 사업자가 좀 나눠내라, 이런 것도 안 좋다고 보실 수가 있나요? 지금 아까 그 망중립성 얘기할 때 계속 네. 이제 투자비 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망중립성은 원칙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대로 돈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통신사 논리고요. 아시겠지만 통신사가 뭐 적 잡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또 요금 구조 자체가 어떻게 지금 요금이 책정되는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게 돼 있고, 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씁니다. 유통망에 엄청난 돈을 몇십 조씩 쓰고 통신사 월급도 굉장히 많고요. 또 1년에 흑자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늘 투자비 운운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 적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논리가 저는 계속 돈 논리, 투자비 논리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통신사 논리에 우리가 저기 말리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도 네, 있습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지금 통신사 이야기들을 얘기할 지금 망중립상 논의를 이야기할 때 통신사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할지 아니면 인터넷 기업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이제 놓고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정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는 심판만 보게 할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분야에 정부가 플레이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통신사가 우리 지금 통신 투자를 더 해야 되고 기타 등등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 5G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5G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만큼의 컨텐츠 압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3G 좀 더 쓰자. LTE도 우리는 뭐 한 10년 후에 쓰자. 뭐 이러는데 우리는 일단 22년, 20년 이렇게 될 때 5G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신 정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나라가 되겠다. 그럼 누가 냅니까? 통신사가 내야 되잖아요. 그 얘기의 플레이어가 정부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주파수, 아주 황금 주파수 때에 5G를 쓸 수 있게 해줄게. 뭐, 군대 걸 빼서 주든지, 아니면 안전 하는데 쓰는 걸 주든지 하게 해서 줄게. 그러면 얼마 내야 돼? 무조건 출발이 1조죠. 무조건 출발이 1조예요. 1조를 이 사람이 망투자하는데 내는 게 아니고, 주파수를 쓰는데 국민들에게 내놓는 돈이 1조인 거예요. 그럼 1조를 정부가 받아서 통신사업에 정책에도 쓰고 국민 복지에도 쓰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1조를 받아서 쓴 통신사가 내가 1조씩이나 내고 베팅을 해갖고 왔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계속 간섭을 하는데 일정 수준은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통신사가 어렵다는 얘기는 잘 나가던 때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잘 나가던 때보다 어렵죠. 삼성전자가 10조 매출에서 5조로 줄면 대한민국이 다 휘청거려요. 그거는 망하길 점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식의 차이를 그렇게 인식하고 봐야 돼. 우리가 느끼는 점하고 이야기하는 것 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러면 1조를 쓰고 다시 또 돌려서 몇 년을 더 투자한 다음에 또 새로 투자하게 하려면 돈을 어디서 내놓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신사들이 가서 이제 정부 형님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부 형님. 농담으로 드릴 말씀인데, 하여간 이거 기타 등등 하니까, 돈 내는 사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니까, 그럼 누가 많이 쓰는데, 포털들도 이걸로 돈 벌고, 그 다음에 오버 더 탑도 돈 벌고, 유튜브도 돈 벌고, 우리가 그냥 땅 파서 장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망중립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이 얘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플레이어인 정부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통신요금 일하는 거를 압박을 하지 말고 그러면 주파수 그거를 왜 우리가 주파수 경매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전 세계에서 경매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돈을 받아들여서 이 시장성을 좀 강화하자고 들어서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다 전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으로 당하고 나만 압박,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깎아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공공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맞닥뜨려서 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게 왜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얘기할 것만 가지고 아니고 룰 세팅을 제대로 좀 해보자. 그러려면 제대로 된 행정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교수님 굉장히 재현 연기에 능하시네요. 빠져들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좀 흥분하는 게 죄송합니다. 그 투자비에 대한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슈 상당히 중요한 걸로 대두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기본적인 시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망투자 시컷 해놨더니 이제 그 대형 트래픽 요즘에 동영상 서비스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좀 잡아먹고 있는데 쟤네들만 수익을 갖는다. 근데 뭐 이것도 미국 사례입니다만 뭐 2, 3년 전에 제가 미국 케이블 TV 쇼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네. 그 사업자 컴캐스트나 이런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그 발제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 때문에 뭐 가입자 좀 줄어들고 좀 긴장하고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브로드밴드 수익 지금 최고치야. 아주 최고야. 그러니까 OTT가 성장을 하는 게 통신의 도움이 수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건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통신망을 왜 깝니까? 그러니까 OTT든 CP든 어떤 트래픽을 그 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입자가 그 유튜브를 보든 뭐 CP를 보든 트래픽을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가입자가. 자기 가입자를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더 고도화시키고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그런 어떤 상생의 관계에 있는 게 통신과 CP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인식을 버리고 뭐 이제 공격적으로 서로 대응을 해야 된다면 좀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만약에 뭐 싸우게 되더라도 저는 아까 뭐 많이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유선망, 뭐 무선망 여기에서 통신사가 비용 투입을 얼만큼 해서 뭐 실제 이용자들한테 얼만큼 받는데 실제 앞으로 투자 여력이 없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 국내 뭐 통신망 업그레이드 안 된다 이런 논의가 나왔을 때는 뭐 그러면 뭐 그 데이터가 좀 명확하다면 뭐 어떤 OTT나 CP들도 어떤 분배 논의나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도 제시가 안 돼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나 정부의 정치권에서 원가 공개해라 하지만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어떤 분배 논의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뭐 통신사의 논리에만 그냥 너무 이렇게 좀 네. 휘말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네. 정책 논의는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엄살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우리 윤국장님께서는 아예 그런 논의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 이제 투자비 관련해서 이제 다른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5G 할 때 최소 통신사마다 한 30조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 통신사가 똑같이 망을 다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으로 좀 깔자. 그럼 최소한 60조 이상은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공공이 그냥 깔아버리자. 그리고 통신사들은 거기서 서비스만 하자. 이런 논의가 실제로 저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국회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최소한 뭐 이게 공공이 네트워크를 다 갖지 못하더라도 투자 비용을 일정 정도 같이 효율적으로 하면은 전 투자비를 지금 말한 만유성 논리를 통신사에서 얘기하는 거를 조금 더 강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사실은 찬성하는 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통신자유화를 1982년도부터 여러분들 기억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화국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를 지금의 한국통신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데이콤이라고 하는 회사를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세기통신 011 제일 먼저 했던 그런 이동통신 한국이동통신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유화나 민영화를 완벽하게 했다기보다는 반쯤 민영화 자유화를 하고는 요 상태대로 관리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예 그 기간통신 사업이 보편적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자원이 한정적이라면 정부가 다시 가져가라. 비효율로 국민들에게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정부의 재원으로 깔고 나머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러면 망중립성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은 지금 충분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영화나 이제 시장 자유 경쟁 체제에 통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전화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또 너무 우리가 또 지나치게 중국풍의 좀 사회주의적인 쪽인 윤 국장님께서 이제 국회에서 그런 논의도 있다라고 네. 하는 점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네네. 모든 논의의 가능성이 네네. 장래적으로 이거는 이제 한번 해놓거나 쓰는 게 아니고 예, 예. 장래적으로 계속 이렇게 통신 고도화는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은 민영화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통신 강국이 됐어요. 그리고 예. 콘텐츠도 많이 사용되고 이런 논의가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이런 논의가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텐데 네네. 그런 정도까지 왔으면 상당히 예.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이후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한 대안의 끝이 그렇다면 정말 그게 문제라면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논의를 전개하면 다른 논의에 지금 통신사 못 믿겠다라는 얘기의 본질은 이 얘기가 끝에 있는 거예요. 네. 이 얘기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밝히지 않고 확인 안 하고 너희들이 욕심만 계속 채우겠다고 하면 너희들의 욕심 문제를 일거에 완전히 제거하겠어 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통신사업을 전부 국유화해서 기관망 사업은 정부가 운영하겠다라는 논의가 이제 너무 공산당 같죠. 근데 정부는 믿을만한가요? 그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저는 정부는 믿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정부는 어떤 특정한 정부나 특정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정부라고 하는 제도를 믿는 거거든요. 정부는 우리가 대통령을 바꾸면 장악할 수도 있고 대통령을 바보 같은 분을 뽑아 놓으면 농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기업은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업은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기업보다는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 자세라고 봅니다. 망중립성 네. 얘기를 좀 돌아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제로 레이팅 얘기를 하다가 네. 통신사업 국유화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로 레이팅 저희는 이제 좀 제로 레이팅 이슈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로 레이팅 관련해서 이제 제일 저희가 우려하는 점은 그러니까 그런 결국 먹거리 문제인데요. 이제 돈을 제대로 예전만큼 많이 못 번다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신산업을 이제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네. 근데 그 수단으로서 이제 제로 레이팅을 사용하는 거를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시장 경쟁 상황이 좀 문제라고 했는데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이제 전이시켜서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새로운 먹거리를 그러니까 통신 사업 본업 말고 부업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러면 부족한 돈을 그러니까 통신 투자 비용들을 거기서 이제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들이 자신의 계열사든지 특수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제로 레이팅을 부여해서 그 새로운 시장에서 조금 데이터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새로운 시장에서 좀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자의적인 개입이나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를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정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세심하게 좀 규제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로 레이팅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죠. 그 제로 레이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통신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다른 산업, 그러니까 통신 산업 아닌 그러니까 본업이 아닌 부업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지위를 유리한 지위를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백히 규제가 필요한 부분, 거기서부터 규제가 좀 들어가야 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어떤 그런 이용 관계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됐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그 보이스톡 아시죠? 보이스톡을 저가 요금제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통신사들이 그런 거기서 이제 망중립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저희 망중립선 이용장 포럼이나 저희 오픈넷에서도 그런 관련된 소송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그건 이제 통신사업 본업에 관한 것이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면죄부를 줬고 그래서 통신당국도 이게 경쟁 행위를 그렇지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면죄부를 정부가 주는 바람에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어렵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통신사들이 그런 먹거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산업에 진출을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스폰서링을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이익을 창출을 해서 어떤 통신 투자 비용이라든지 다른 뭐 수익을 해서 뭐 통신비를 뭐 그래서 인하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이제 제로 레이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제로 레이팅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과연 시장 질서를 흐트리고 있는지, 네. 그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통신당국이 좀 나서서, 그러니까 통신비 인하를 얘기를 하기 앞서서 지금 통신사들이 자의적으로 다른 시장에 그 본인들의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코멘트 제로 드리겠습니다. 레이팅이란 게 이제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잖아요. 공짜로 쓸 수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뉴스에서 듣기로는 인도 같은 이런 아직 이제 개발이 덜 된 시장에서는 꽤 많이 시도가 되는데, 인도 정부가 그거를 이제 금지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발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결국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고 쓸 수 있다. 그렇잖아요. 소비자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결국 이제 옛날에 페이스북 공짜로 해가지고 거의 페이스북만 쓸 수 있는 무료 데이터 플랜 같은 것들인데 못 들어오고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로 레이팅이라는 게 뭐 그런 면이 결국은 있는 거네요. 소비자한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수관계에 편애하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컨텐츠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인터넷 정액제, 이거를 종량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그 2G 폰 가지고 장난치다가 몇십만 원 물은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어느 쪽에 더 강한지. 사실은 그런 얘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량제를 쓰면 인터넷 사용하는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쓰면 쓸수록 돈이 더 나가니까 그런 형태의 요금제나 같은 것들 우리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통신사가 왜 기본 요금을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옮기면서 갑자기 올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2G폰 쓸 때는 통신요금이 가게당 뭐 20만 원이 안 넘어갔는데 내 4인 가족이 데이터 쓰고 보니까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확 바뀐 현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건 놓고 나서 이제 현상이 불거지니까 이 문제를 막 논의하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병관 의원이 와 계시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왜 정부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를 제시하지 않는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감독권이 있으면 조사 권한도 다 있거든요. 다 조사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조사 권한을 이행했을 때의 결과물은 왜 나한테 안 가져오냐 하는 그런 질문,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시고, 객관적으로 왜 안 하면 왜 조사 계획이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정부의 수치가 뭐냐, 통신사들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조사권을 가지고 결과를 가져와라 라는 형태의 논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려서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한 해답을 못 얻었거든요. 누가 얼마나 가져가고 왜 그렇고 레이스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고 수익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어디는 어떻게, 뭐 통신사도 안 망했지만 또 사실은 뭐 대형 컨텐츠 프로바이더도 아직은 안 망했잖아요. 또 우리가 얘기하면 뭔가 누군가 다 서로 죽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그런 얘기 말고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제가 조언 좀 드리고 싶어요. 9월달 다가오니까. 근데 그 자료 받았다가 우리 종량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국민들이 또 결정하시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로 레이팅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서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로 레이팅 좀 저렴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고 싶어요. 네, 그냥 뭐 정말 뭐 데이터 요금 없이 그냥 막 쓰셔라. 동영상이니까 뭐 데이터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LTE 환경에서 막 쓰셔라. 정말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에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뭐 연간 뭐 몇천에 준다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만약에 이게 수십억 수백억 간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그 이용자들은 저희를 이용하는 데이터 요금을 뭐 감면 받겠지만
뭐 저희는 그 비용을 이제 통신사한테 줬을 때 네. 그거를 그 감면받은 이용자한테 다시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결국에 그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제 통신사가 벌 수 있는 거고, 네. 이용자들은 어쨌든 그 데이터에 대한 비용, 뭐 물론 대형 사업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 글로벌 사업자나 대형 뭐 포털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다양한 방식의 어떤 제로 레이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어쨌든 중소 CP나 OTT 쪽에서는 그게 일종의 경쟁의 정말 큰 허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환경으로 가기에는 아직 뭐 우리 인터넷 그 OTT 생태계가 아직은 좀뭐 대형 사업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로 레이팅에 또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네요. 네. 오늘 이제 공짜 좋아하면 좀 안 된다는 것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우리 통신사들은 지금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통신사들은 외국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거기서부터 돈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나요? 제가 자세히 통신사 입장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최근에 뭐 그 상호 접속료 뭐 이슈가 있어요. 그거는 뭐 사업자가 이제 그 데이터 그 인터넷 익스체인지 망을 타는 것에 대한 대가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인데 뭐 그 안에서 뭐 회의에 참여해서 보면 통신사들은 이제 그 논리가 그런 거죠. 이제 정말 이게 투자비가 많이 나오고 트래픽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제 투자 여력이 없으니까 이게 비용 분담을 CP가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뭐 이런 뭐 그 상호 접속료 이런 제도도 바꾸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제로 레이팅이나 여러 가지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 같은 뭐 OTT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트래픽이 많이 나오는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에 제대로 뭐 합리적인 비용을 받고 우리가 내는 만큼이라도 받고 그러고 나서 그걸 뭐 인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뭐 차후에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을 때 뭐 분위기는 뭐 통신사들도 받을 거다 받고 싶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유튜브에 뭐 캐시 서버를 개방하게 된 과정들을 보면 이게 통신사들도 협상력에 있어서 뭐 그 글로벌 사업자들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단편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CP가 한국 그 글로벌 협상력이 큰 글로벌 CP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국내 CP들 전체적으로 국내 뭐 인터넷 사업자들의 어떤 협상력이 통신사만큼 올라왔다는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 전개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결국은 우리 그 중립성이라는 규제 얘기도 돈과 떼를 뗄 수가 없고 이 논의가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다면 저희 예상과는 달리 이게 미국에서 불거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 돈 문제가 지금 뭐 심각하게 뭐 대두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네. 뭐 이쯤에서 저희 그 청중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라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중간에 나왔던 얘기가 잘 나가는 사업자들한테 이제 요금을 받을 거고 제로 레이팅 같은 걸 활용해서 그럼 그게 이제 다시 소비자들 후생에도 안 좋고 중소기업자들을 이제 고사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캐시 서버 얘기에서 나왔지만 잘 나가는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은 캐시 서버를 이용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포털 기업들은 망 사용료 부담이 되게 적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구조를 그냥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 순환의 고리를 고려해서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문제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국내 포털 사업자들 간 역차별 문제도 있고 제로 레이팅 반복해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 통신사도 사실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이제 포털이랑 통신을 같이 출입을 해서 이제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뭐 죽을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투자가 너무 어렵다. 정부에서 이렇게 두드려 대는데 국민들은 자기들만 손가락질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포털 쪽에 얘기를 하고 왜냐면 그들의 영향력이 실제로 자기들이 보기엔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도 데이터 산업 쪽으로 자꾸 손을 뻗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고리 이 현재 이 고착화된 구글 유튜브의 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통신 얘기에서 죄송한데 국유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너무 급진적인 얘기가 아닌지. 정부에서 통신 사업자들에게 통신 사업을 맡긴 이유는 이제 공적으로 하는 장점도 물론 있지만 민간 사업자들에게 그걸 맡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ICT 업계에 대한 어떤 발전이나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영에게 맡긴 거고, 국유화 얘기가 자꾸 해서 거론될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유화 견해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극단적인 논의는 배제하기로 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사례로 대해서 드린 조금 거고요.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투잡이 없다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세계 통신사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좀 해보자. 효율적으로 하면은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될 거니까 통신 세계 사업자가 같이 하려면 그 주체가 통신사들이 만든 제3의 어떤 뭐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럴 바에는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정부에서 그걸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논리고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국유화까지 된 거고, 어떤간 정부에서 뭐 기관 통신 사업 그 통신망을 뺐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서 그게 결국 소비자 요금 인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논리입니다. 저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까 뭐 그 상호작성료 논의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미래부에서 이제 의견 수렴한다고 통신사업자, 뭐 중소통신사, 뭐 그리고 CP들 불러서 뭐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뭐 분명히 뭐 문제는 있죠. 근데 통신사는 지금 풀려고 하는 방식이 조금 그런 거예요. 상호작성료 이슈는 어쨌든 상호작성망 단가를 좀 종량제에서 크게 올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전에는 대충 퉁치던 부분을 많이 주고받게 만들었어요. 올해부터 그 제도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그 하위에 있는 이제 중소통신사나 뭐 이제 CP들은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 되죠. 일단 그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통신사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간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의 가장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 망 투자비에 대한 분담이나 이런 거는 뭐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왜 이것을 뭐 트래픽을 정말 많이 쓰는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왜 국내 사업자들 위주로 이제 부담을 계속 크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뭐 그 형평성 그 논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쪽 사안에서 뭐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다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저도 자세히는 뭐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고요. 협상력의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로 레이팅을 이제 진행을 하면 개별적으로 협상력이 강한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유한한 망자원을 한쪽에다가 많이 쓰면 다른 쪽이 열악해지는 거는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인터넷 기업협회나 아니면 전체적인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연합을 해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 얘기하는 망중성 논의가 가능한 거고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다 이제 객관적으로 봐서 정리 한번 합시다. 그리고 누가 이득을 가져가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명확하면 이득 가져가는 사람이 더 분담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논리적으로는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논의가. 근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그 발전,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 논의에는 저는 첫 번째는 협상력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려면 국내 사업자들이나 또는 뭐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형태의 전체적인 내부의 협상력, 예를 들면 통신 사업자에 대한 내부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면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고 외부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내부 문제를 끊고 개별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의의 출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망중립성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거잖아요. 그 컨텐츠 제공자의 트래픽이 과하다고 해서 거기한테 비용을 물리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토론에 참가하게 되면은 망중립성이란 거를 우리가 지금 워낙 배고파서 망중립성이라는 걸 까먹고 그 토론 테이블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부터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래픽 많이 나오니까 돈 내라. 그럼 계속 이제 또 진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잘 나가는 데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아까 네. 다시 이제 결국에 좀 네. 논의가 계속 이게 가지에 가지를 타고 네.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있어서 이제 다시 또 망중립성 얘기로 돌아오면 결국에는 망중립성이 누구를 규제하는 것이고 네. 누구에 대한 사전 규제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기간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라는 점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이용자나 혹은 사업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망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그런 의무라고 본다면, 예를 들면 해외 사업자, 국내 사업자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통신 사업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을 좀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이것도 차별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현재 규제 틀에서 보면 과연 차별 행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업자 차별 행위 혹은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규제를 조금 더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뭐 더 가지치기 하지 않고도 결국 망중립성 이슈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저도 제로 레이팅 이슈만 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오늘 좀 숙제를 받은 것 같고요. 추후 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저도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네. 때문에 어떻게 망중립성 논리에서 뭐 투자비도 중요하죠. 그리고 인터넷 기업도 중요한데 어떻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용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이제 망중립성 이거에 관심을 갖고 또 이용자 포럼을 구성할 때 그때 들었던 얘기는 투자비보다는,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지금 그 유선 그 케이블 TV처럼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려면 뭐 10만 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 된다. 또 네이버를 사용하려면 몇만 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 된다.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지금 뭐 사업자들끼리의 투자비 논란으로만 빠져서 결국 가장 핵심인 이제 이용자 관점에서 이 망중립성 논리가 훼손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떤 피해를 보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망중립성 논리를 계속 저희가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더 네네. 붙이면, 이용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제로 레이팅이 활성화되고 이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어떤 이용자가 어떤 컨텐츠를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게 이제 할인 혜택을 주거나, 그러니까 통신사가 상시적으로 이용자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지 자기 데이터를 어디에 쓰는지를 통신사가 알아야지 그 전제 하에 제로 레이팅 서비스가 가능할 텐데, 과연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지, 어떻게 그것들을 들여다보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혹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예를 들면 예전에 DPI가 좀 한참 문제됐을 때도 있었는데 뭐 그런 기술들이 과다하게 사용되지는 않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이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쓰는 데이터를 통신사가 이제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제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을 텐데, 이제 일본에서 좀 요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이슈를 좀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이용자 측면에서 본인의 데이터 이용처를 통신사가 이제 합법적으로 알게 되는, 혹은 그런 정보인권 이슈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제로 레이팅 이슈에서 좀 논의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원가 합니다. 산출 자체도 프라이버시 이슈가 엮일 수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최근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하네요. 두 분도 뭐 마무리, 저희 이제 시간이 벌써 가지고요. 정부 통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정부 통제. 지금의 상황은 이제 통신사들이 여러 압박을 이제 말하자면 풍선 효과처럼 이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규제 수단 그리고 원칙들이 제대로 관철되는지에 관한 그 규제 감독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통신사하고 연합해서 이 문제를 이쪽으로 풀자라는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논의를, 그래서 망중립성 논의, 제로레이팅 논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컨텐츠나 이런 쪽에서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고,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합의된 내용, 이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뭐 프리즈 시켜라라는 형태로 놓고 그 문제를 논의하려면 전제 조건 뭐뭐뭐뭐를 해결하고 논의하자라는 얘기로 가야 되는데 이 논의 자체에 그냥 매몰되어서 얘기가 다른 쪽으로 전개되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불합리한 형태의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망중립이든 제로레이팅이든 뭐 되게 다양한 이슈가 이제 펼쳐져 있는데요. 그 핵심은 그 논란의 중심은 어쨌든 통신비 투자에 대한 부담, 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 같아요. 전체 맥락을 보면. 근데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자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이게 결국 인터넷 생태계에서 이제 그 종국에는 이용자들의 어떤 통신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에 뭐 통신사 이용자한테 안 받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CP한테 받거나 어떻게 가거나 결국에는 뭐 통신망 이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누군가는 이제 기업들의 거래에 의해서 이제 뭐 그 매출이 발생한다면 누군가 소비자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전 어떤 정말 이제 통신비에 대한 어떤 투자가 위험한 거냐 미래 투자가 그럴 정도로 정말 좀 심각한 위기에 통신사들이 직면해 있는 거냐 이런 데 대한 데이터와 뭐 분석부터 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베이스로 우리가 그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좀 하나씩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인터넷, 이게 사실 뭐 그냥 얻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또 우리 근래의 역사가 또 잘 말해주고 있죠. 오늘 모신 네 분 또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네 분 정말 이제 심도 깊은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희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